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일요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하네요. 자, 첫 번째 질문. 선생님 기도 정진할 때 하루쯤 푹 쉬고 싶은 생각이 없으셨나요? 이럴 때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스승님은 1년 360일 하루도 쉬지 않고 달리시는 것 같은데요. 다른 것보다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쉬고 빼먹고 안 하고 이걸 여러분들이 50일 달아서 하면 좀 심하지만은 한 열흘 지나고 한다 이러면 전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바로 위에 하늘은 사왕천이라 그래요. 그 우리 50일이 이 동네에서는 하루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 안 했다 하려면 60일 정도는 안 해야지 하루 안 한 거예요. 발상의 전환이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거야. 왜냐면 내가 천상에 살고 있어. 그 천상에 살고 있어. 다른 사람은 천상에 안 살아도 나는 천상에 살고 있어. 이 동네에서는 우리 동네하고 비교해보면 우리 동네 50일하고 하루가 같아.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냐면 한 번은 되게 가뭄이 들어가지고 너무 50년 만에 가뭄이 들어서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 제가 기우제를 지냈단 말입니다. 그럼 기우제 지내면 그 다음날 비가 와야 되는데 안 와. 그래서 대엔통 내가 막 난리를 지었죠. 아니 기우제를 지내서 비가 당장 와야지 왜 이렇게 안 오냐. 그 기우제 언제 지냈냐 이렇게 내가 어제 지냈다. 아니 어제 지내가지고 그렇게 성질이 급하냐고. 아니 당신 50일 되면 우리 하루밖에, 아니 나는 지금 한 나흘도 안 지냈어. 조금만 기다려봐. 만약에 한 달 안에 오도 아침 낮에 지금 기도한 거 아침 낮에 이루어진 거래. 그때부터 내가 여유를 가지게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쉬고 하루 빼먹고 하루 안 하고 이래봤자 3일인데 이거는 신경 끄고 그냥 하면 돼요. 아, 나 또 빼먹네, 또 안 했네,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에너지를 늘 긍정으로 만드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자기 자신한테 자꾸 자신감을 얻고 칭찬하고 에너지를 얻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제가 10가지 하기로 했는데 2가지 했으면 막 큰 잔치를 벌리라. 만약에 10가지를 하겠다는 마음을 못 냈으면 2가지도 안 했어. 그럼 10가지 안 했다가 8가지 안 했다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지. 2가지라도 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야. 그 두 가지로 칭찬하고 걸어가라.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항상 이렇게 하라는 거지. 덕분서쿨이 좋은 거는 이렇게 하라는 거야. 항상 이렇게. 본래 아무 문제가 없어 해놓고 지금부터 잘하면 돼 하고 하얀 백지에서 출발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 지구가 인가로 되어 있는 이 지구가 이게는 변하지 않는 법칙이라서 법이라고 하는데, 이 인가법을 가장 지혜롭게 잘 활용하는 것은 인가법이 지금부터 잘하자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잘하자, 이거의 인가법이 핵심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이미 지나간 거는 여러분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지금 내한테 온 거를 받아야 돼요. 여기는 어쩔 수 없어. 받아야 된다. 받아야. 받아들이고 허용, 수용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인가법의 특징이에요. 인가법은 좋은 점이 뭐냐면 이미 지나가서 내 앞에 닥쳐오면 무조건 그때 내가 그래서 그렇구나. 그냥 받아들이면 끝이에요. 세상에 제일 쉬운 게 받아들이면 끝난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잖아. 그러면 저항이라는 단어로 바뀌면서 부딪힘이 생기고 힘을 들게 만들어. 왜? 에너지를 자꾸 써야 되잖아. 받아들이면 에너지야. 비가 오는 거라고 받아들였지. 햇빛이 나는 걸 그럼 나 에너지를 안 쓰니까 나는 힘이 안 들어. 그런데 오늘따라 왜 바람이 부냐 하면 그게 저항하잖아. 그러면 에너지를 저항할 때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내가 몇 배를 힘들겠대. 그래서 지구가 이 지구를 만들 때부터 만든 분이 지구가 제일 살기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인과법을 해놔야 된다. 왜? 어떤 일도
닥쳐온 거는 받아들여 버리고 지금부터 잘하면 되네 하고 가도록 만들어 놨다. 요걸 먼저 알아야 돼. 지구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 우리 동네를 알아라. 우리 동네는 정말 살기 좋게 해놨다요. 무슨 일이 생기잖아. 그러면 그때 내가 잘 모르고 기억도 못하지만 무슨 일을 내가 저질러놔서 내 앞에 이런 일이 생겼구나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끝났어. 그러면 뭐 지금부터 잘해야 되겠다고 잘하면 이렇게 쉬운 거예요. 그렇게 요거 이제 저한테 질문했는데 저는 한 번도 빼먹거나 빠지거나 쉬거나 한 적이 없어. 왜? 아무 문제가 없다 하고 늘 지금부터 잘하면 돼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 자체를 안 갖고 있다고. 빼먹구나 안 했구나 또 뭐 쉬었구나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해. 항상 뭐야 그냥 지금부터 잘하면 돼 하고 지금부터 잘하면 돼 하고 그걸 연속으로 했을 뿐이에요. 그래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보세요. 이걸 따지지 말라고. 왜냐면 안 했니 어쩌니 이런 거 하지 말고 지금부터 잘하면 돼. 지금부터 잘하면 돼 하면 돼. 그럼 한 만큼 좋아지잖아요. 얼마나 좋아. 네,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리고 또 차이점을 내가 하나 이야기해 줄게요. 여러분들도 이거 아시면 이해가 돼요. 이게 여러분이 사명감으로 이걸로 살면 이분이 나를 끌고 가요. 이분이 뭘 끌고 다니냐면 이분의 그림자가 뭐냐면 이분의 그림자가 책임감이에요. 여러분이 이것을 잘 해내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요 위에 이분을 알아야 돼요. 이분을 사명감으로 하면 책임감은 따라와요. 근데 이 사명감이 없잖아. 그러면 하루 빼먹어도 되겠다, 하루 쉬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 내가 말려들어요. 제가 지금 우리가 83차인데 제가 어제가 73차 100일 기도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세월이 10년인데 100일 기도 몇 분이 계세요? 생각해 보세요. 1년에 100일 기도 최소한 3분은 하잖아요. 10년이니까 벌써 100일 30분을 한결같이 해왔더라고. 그게 뭐예요? 사명감이에요. 그 사명감이 여러분의 사명감이 있으면 기어이 몸이 어떤 상태가 되더라도 해내는데 사명감이 없을 때는 아이고 오늘 좀 쉬었다 내일 하지. 이렇게 왜? 이 책임이 없잖아요. 책임이. 이 두 개가 함께 가는데 요게 나를 끌고 간다. 그럼 이거는 또 사명감은 누가 끌고 간 줄 아세요? 대원이 끌고 가요. 대원이. 이 대원이 사명감을 끌고 가니 사명감은 그 그림자인 책임감을 끌고 가니까 계속 정진할 수 있는 힘이 뒷받침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질문은 뭐냐면 부모님이 이제 늘 오래 사셨던 집이 사셨다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집에 이제 자녀가 들어가서 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제 부모님 집을 정리하기도 하는데 질문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함께 살던 집이 팔렸는데 집 생명체에게 어떤 축원을 하면서 이별하면 좋을까요? 어째 첫 번째는 여러분 사고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별하면 안 된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이별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라 같이 살아야 돼요. 근데 다만 생각을 내려놓을 수는 있어요. 생각은 내려. 두 번째,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혹시 그 집이 생각이 나면 고마워하라고. 함께 해준 시간에 대해서. 그럼 끝이에요. 그러면 인연 고리가 늘 풀어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인연 고리가 맺혀 있으면 그게 늘 여러분들이 그로 인해서 꼬인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왜? 흐름이 원만하지 않게 된다. 왜? 딱 붙들고 있으냐. 인연 고리를 붙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연 어떤 분들이 사람이든 뭐 집이든 내가 아끼든 뭐 차가 됐든 물건이 됐든 혹은 요즘 뭐 애견이라 그러잖아요. 고양이나 뭐 개 키우는 그런 분들도 이렇게 인연의 고리를 만들었잖아요. 그 푸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고마운 뭘 함께 했던 시간. 그 함께 했던 시간 자체를 그냥 고마워하는 거예요. 뭉뚱그렸어. 어떠고 저떠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분별이 들어가면 오히려 인연이 꼬일 수가 있고 고리가 맺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고마워하라고. 알았죠? 그러면 그 풀려진 게 함께 해줘서 고마웠어요 하면 풀어졌어. 그럼 그대로 혹시 가다가 또 생각이 나면 함께 해줘서 고마웠어요 하면 돼. 그럼 계속 풀어진 상태로 진행이 되니까 에너지가 나를 첫째 방해하지 않아서 좋아요. 적극적으로 나를 안 도와도 괜찮지만 방해는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너무 좋은 질문이죠. 왜냐하면 집 팔리는 게 돌아가시지 않더라도 내 집을 또 이렇게 양도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집에 대해서 고마워. 그런데 이런 분이 있어요. 살 때보다 뭐 본전도 못 찾고 팔게 됐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그 집을 샀을 때 기쁨과 그 집에서 그동안 뭐 살았던 기쁨, 뭐 새 들은 사람이 살았던 누가 했던 그 집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가 지구에서 활동을 하고 생활을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벌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지. 중간 과정에 그만큼 이렇게 그 빛나게 사용했던 그 값어치는 돈으로 환산 못 한다고. 그래서 가격하고로 비교하면 안 된다. 따지지도 말고. 왜냐하면 가격이 제일 웃기는 거라서 그래요. 본래 가격이 없어. 그럼 본래 생각해 본래 가격이 없는 게 정답이지. 가격은 우리끼리 중간에 뭐 만드는 거니까 본래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이게 부모님이 사는 집이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우리 딸 6명 아들 키우고 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녀들 여기서 잘 컸다. 뭐 근데 또 어떤 딸은 뭐 잘 큰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뭐 되게 힘들었다. 뭐 이런 아름다운 기억도 있을 건데 어쨌든 그 집 덕분에 지구에서 생활할 수 있었다는 큰 생각으로 고마워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 집에 들어오신 분에게 더 좋은 일만 있으라고 축원해 주는 것은 꼭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요. 이 집과 연연이 돼서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 되어 축원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응원해 주는 것도 잊지 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분이다 감사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유품 정리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것도 이제 똑같은 질문에 속하지. 돌아가셨다 하니까 기분이 조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다는 단어를 살짝 바꿨어요. 함께 계신다로. 왜?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함께 계신데 그 사용하던 물품이라고 유품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용하던 물품 중에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좋아요. 우리가 그런데 돌아가신 분 끄다 이런 말을 하면 기분이 살짝 이렇게 마이너스로 갈 수 있으니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이 지팡이 짚고 다니면서 어마어마하게 세상을 봉사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이런 지팡이라 의미가 있는데 혹시 쓰실래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몸이 불편한 분이 있으면 지팡이 있으면 좋으니까 아유 저희 집에도 지팡이 좋은 거 하나 있는데 드릴까요? 그럼 쓰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요즘은 또 당근 뭐 마트 같이 근데다 내놓고 가져가시게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틀니 이런 거는 이제 부모님이 끼웠던 틀니가 금으로 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거는 누가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 조용히 묻어주면 좋겠다. 그걸 뭐 박살내가 일부러 막 부숴버리고 뭐 이렇게는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잘 썼던 거다 하고 묻어두면 그냥 그걸로 그동안 잘 도와줘서 고맙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 옷 같은 것도 참 의미가 다르더라고. 살아 계실 때 줄 때하고 이미 돌아가신 때 줄 때 느낌이 살짝 다르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빛나게 쓸 수 있는데 우리나라 옷을 잘 안 떨어지니까 뭐 수출도 하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재활용하게 이렇게 빛나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거는 너무 이제 오래되고 낡아서 쓰기가 그렇다 이러면 우리가 뭐 소각해 준다든지 뭐 이런 걸로 정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이거는 이제 돌아가신 분이지만 이야기가 나온 김에 자기가 이제 신을 모시다가 있었던 그런 거 있잖아요. 신 모시다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신 지금은 안 모시려고 하고 그럴 때 그 혹시 막 벌 받을까 뭐 이런 두려움이 계셔서
그런 분들이 상담하는 분이 간혹 있어서 안내 드리는데 제가 대신 처리해주고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산신각이나 인데 정성껏 갔다 와서 기도하고 올려놓으세요. 그럼 정리해 드릴게요. 뭐 이런 방법도 제가 그전에는 해드리고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치우는 게 무서우니까. 자기는 이제 뭐 어디 잘 모셔드렸다 요 마음으로 정리를 건데 그 뒤에는 또 제가 도와드리고 이런 식으로도 하는 방법이 있다. 왜냐하면 다 이게 마음 먹기에 달렸는데 마음 먹기가 그래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항상 여러분들은 완전히 나하고 막 끝장이 난다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생각 속에 잠깐 안 할 뿐이지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고마운 마음으로 뭐든지 정리하면 됩니다. 아주 쉽죠? 그래. 자, 다음 질문은 술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요? 하고 질문했네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덕분석쿨에서는 이게 술에 대해서 이거로 제가 지금 30년 넘었어요. 음주 문화 바로 세우기 운동을 인터넷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걸 공부를 나는 가르쳐요. 공부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글자를 좀 여러분들이 공부를 딱 먼저 하시라고 이렇게 요게 이제 한 잔, 두 잔, 석 잔 이렇게 원래부터 그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여성들은 요 한 잔은 7g 알코올 곱하기 2 하면 여성들은 하루에 알코올 7g 두 잔은 간이 스스로 해독할 수 있는 범위예요. 요 정도는 괜찮다 이 소리예요. 근데 남성들은 잔을 가득 채워야 맛있다고 요 아주 웃기는 생각을 해서 만들 때부터 남성은 잔을 채워서 8g을 석 잔 드시면 38에 24. 남성들의 간은 일일 해독력이 24g이다. 이런 건 요즘은 의학적으로도 밝혀졌어요. 그 글자가 어떻게 알고 만들어서 글자 만드는 분은 도인이 만들어요. 요즘 말로 하면 영이 일러줘서 만들었다 이렇게 하시면 될게요. 그래서 술은 철저히 남성은 석 잔인데 요거는 이제 스승님 한 잔 드시라고 남겨놓고 두 잔만 드세요. 제가 이렇게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두 잔 드세요. 왜냐하면 술을 안 드시려고 하지 말라고. 그게 나를 자꾸 브레이크를 걸면서 반작용이 일어나요. 그냥 자연스럽게 두 잔만 해야지 이렇게 하고 가볍게 내려놓는 거로 하셔야 돼요. 그 대신에 제일 중요한 게 잔도 잔이지만 시간이에요. 이게 당류자예요. 이게 당류자. 당류자 유시의 맛이라는 씁니다. 유시에 5시부터 7시 저녁. 술을 마실 때는 저녁 5시부터 7시 그 사이의 맛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때? 왜냐하면 이때 마셔야 하루의 피로가 풀려요. 근데 술은 이 시간에 마신대. 근데 여러분 술 말고 술 대신에 이 이름을 주자로 바꿀 때 있어요. 반주라고. 요럴 때는 밥 먹을 때 두 잔 드시면 돼요. 요거는 시간이 밥 먹을 때예요. 반주.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그다음 곡차가 있어요. 곡차는 시간 제약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두 잔 마시라. 왜냐하면 술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름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게 달라요. 자, 여기 이제 유시인데 여러분들이 유시담이 뭐냐면 술시예요. 시간이 9시까지 이렇게 이제 7시 넘어서 9시 이렇게 마시면 한번 마셔보세요. 신기하게 술술 넘어갑니다. 에너지가 다운될 때 바깥에 에너지들도 어두워지면서 묘하게 음기가 함께하면서 술술 넘어가요. 그런데 이때 밤 11시까지 술시담이 해시예요. 이거는 이제 요 정도에 마시면 이제 큰일 납니다. 해롱해롱해요.
왜냐하면 이때는 반드시 술 귀신이 함께해요. 술 귀신. 그래서 이때 마시면 안 돼요. 술 귀신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오늘 기본을 알고 여러분들은 저는 그래서 평생 술 마시지 마라 그래요. 왜? 이 술을 마시려면 이 시간을 지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술 마시. 그래 뭐냐면 나는 곡차 마시라 그러고 그냥 반주로 드시면 여러분들 노래 부를 때 반주가 있으면 얼마나 신납니까? 반주로 드시면 건강에 좋다는 거 동의보감이 뭐 다 나와 있어요. 그 반주로 드시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곡차 하실 때는 2잔만 드시고 반드시 한 잔은 스승님 몫으로 남겨놓고 스승님 함께 해요 하면서 스승님 한 잔 드시고 우리 2잔만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술을 줄이려고 하지만 술은 드시지 마라. 곡차 드시고 2잔 하자. 이렇게만 하시면 이거는 지혜롭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모든 곳에 치료를 할 때는 실제로 순환이 잘 되도록 하는 게 술의 역할이에요. 술이 들어가면 술술 순환이 되게 하는 거거든요. 술술술 풀리게 한다고. 그래서 술이 약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여러분들이 다 설탕에 재놓고 이런 게 전부 다 뭐예요? 술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왜? 술술 풀리게 하려고. 그게 들어가면 에너지가 살짝 올라와서 자신감도 생기고 뭐 한번 해보겠다 하는 뭐 용기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약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거는 다 필요에 의해서 나왔는데 그게 딱 상황에 맞게 잘 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아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야, 이런 질문해 줘서 그래서 제가 술을 판매하면서 하는 그 술집이라는 이름 있잖아요. 가게 식당 같은 거라든지 술집을 하는 술만 전문으로 팔고 하는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제가 이렇게 크게 이 술주자 쓰고 2잔만 판다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내가 했는데 그 집에 사장님 진짜로 했는데 그 대신에 잔 크기는 제한이 없다. 왜냐면 여기 2잔이라 했지 뭐 무슨 잔이라고 안 해놨으니까. 네. 그러면서 딱 오시면 2잔만 우리는 판매하면 왜냐면 아주 즐거운 말씀을 해드려요. 사장님 건강하셔야 또 내일 또 오시잖아요. 네. 그래야 우리 집 장사가 잘 되죠. 그래서 오늘은 요만큼 드시고 가세요 하고 사장님 건강하셔서 오래오래 사셔야 된다. 그래야 우리 집도 장사하니까. 그래서 서로 위해 주면서 아름답게 활용을 한번 해보세요 해서 하신 분도 있어요. 이렇게 멋있게 하면 그래서 음주 문화 바로 세우기 운동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가게를 열어가 즐거운 놀이가 될 거예요. 해보세요. 구입니다. 야, 오늘 부지런히 질문해 주셔서 고맙네요. 달려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의 유품 중에 의류, 생활 도구 이런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것도 빨리 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2가지 부류가 있거든요. 그 돌아가신 분이 이제 내 부모다 해보자고. 내 부모가 정말 세상을 위해서 빛나게 썼다면 아마 박물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유품을 오히려 전시해야 될 곳에 써야 될 뭐예요? 삶의 질이 달랐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리를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에너지적으로 마이너스 에너지가 그 물품에 많이 묻어 있어요. 저장되어 있다. 이걸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옷이나 여러분 전부 다 저장이 됩니다. 삶의 그 생각이나 행동이나 이런 게. 그래서 대단히 훌륭하게 사신 분들은 오히려 박물관에 유품을 나놓잖아요. 왜? 그 밝은 기운이 나오니까 보라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불평불만하고 뭐 안 좋은 행동하고 이런 게 그 다 묻어 있는 걸 그걸 누구보고 가지라 봐라 이래 하는 건 좀 이쁘지 않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실 테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조금 생활 도구 같은 데도 지금 이제 너무 그 발달돼서 편리하게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요거는 길이길이 뭐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다. 이런 것만 골라서 그런 것만 골라서 이제 놔주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아버님 돌아가신 유품 중에 뭐 국가유공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저한테 물러주어서 제가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 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디다가 누가 어떻게 보관을 잘해야 또 보관이라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잘 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거 이게 질문하면서 늦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잘 살아서 내가 간 뒤에 내 유품들은 오히려 전시해서 사람들이 두고 보면서 내가 살아온 것을 기리고 그걸 받들고 본받게 해야 되겠다.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기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질문은 스승님 가르침 덕분에 묘약 11제 96장 바다에 몸을 숨기니 저 산꼭대에서 머리카락 보인다고 하네. 빛을 주머니에 넣었더니 주머니 속에 검은보가 흘러나왔더니 어떤 가르침인지 스승님 기억하는지. 이 가르침은 여러분들이 제가 가르침을 준 가르침은 두 가지. 여러분 그냥 여러분 이해되고 바로 뜻을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반드시 깨달은 상태에서만 이걸 느낄 수 있는. 이게 전부 다 불교로 말하면 선문염송 가르침하고 똑같은 거예요. 선문염송이 여러분들이 하얀 백지가 된 이렇게 무심 상태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있으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 선문염송이 옛날 조선 시대에는 스님들이 그 요즘 말로 국가에서 공무원을 뽑았어요. 스님들 공무원, 성과고시라 해서. 요즘 말하면 사법고시보다 더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뭐 국가에서 뽑는 공직 시험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성과고시예요. 도를 깨달아야만이 그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다 선문염송. 여러분 선문염송 그냥 유튜브에 잠깐 강연한 한번 보시라고 보면 여러분 첫 번째 이해가 잘 안 될 게 그렇게 성과고시에 그만큼. 그래서 성과고시 제일 1회에 합격하신 분이 서산대사가 국가공무원으로 임진왜란때 스님들을 다 이렇게 전국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리고 최연소로 이렇게 합격했던 분이 사명대사가 3회 1, 2, 3회 때 사명대사가 최연소 합격하고 그렇게 벌써 도가 높은 분들이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요거 이런 것도 일부러 제가 거기에다 다 이렇게 이런 가르침을 넣어놓은 것도 이제 깨달아서 이런 건 전부 다 무심에서만 답을 알 수 있어요. 분별로서는 알 수 없어요. 이렇게 힌트만 드리겠어요. 무심에서는 늘 알 수 있는 답이에요. 분별로서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답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내지 무심에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스승님 덕분입니다. 종성계는 우주가 생기는 최초의 경전이다. 종성계는 암암리에 깨달은 자들만 염할 수 있는 경전이자 반야신경처럼 누구나 하는 경전이 아니었다. 그만큼 신중하게 의미가 깊은 경전이란 뜻이다. 종성계를 무심해서 하라 하셨는데 종성계 깊은 의미 이런 것도 여러분이 깨달아야지. 종성계 자체가 여러분들의 종성계가 지금 빛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종성계 내용이 이 세상이 다 빛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인데 내가 안 깨달으면 자기는 빛으로 안 보이잖아요. 의자로 보이고 카메라로 보이고 책상으로 보이고 그러면 자기는 그 말이 와닿지 않죠. 그래서 전부 다 이런 걸 깨달은 상태에서 나온 소리니까 그래서 항상 무심에 딱 들면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가 확인이 이제 알게 됨으로써 그 종성계가 와 진짜 깨달은 분들의 노래네 하고 이해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심해서 보시면 되게 무심이 여러분들이 깊어져야 된다고. 순간 무심 잠깐 해가는 이게 빛으로 되어 있는 세상을 온전히 체험하기가 쉽지 않죠. 잠깐 이렇게. 그래서 명상을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자꾸 조금씩 하면서 시간을 늘려서 최소한 하루에 2시간 정도는 하시면서 이 세상이 다 빛이구나, 나도 빛이고 상대도 빛이고 다 빛이구나 하는 게 체험이 돼서 그 다음은 삶을 살아야 돼. 빛이구나 하고 자기를 바르게 안 뒤의 삶은 빛나게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빛나게 사는 삶을 연습하면서 빛으로 자신을 확인하는 이런 삶으로 가도 됩니다. 빛나게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아세요? 제일 쉬운 게 빛나게 하는 거예요. 왜? 언니 덕분이야. 우리 동생 덕분이야. 신랑 덕분이에요. 대표님 덕분이에요. 이런 빛나게 하는 거잖아요. 제일 살기 쉬운 게 빛나게 사는 거예요. 그저 덕분입니다. 고마워할 때 상대도 빛나고 자신도 빛나고 세상도 빛나고 모두가 빛나는 빛의 세상에서 사는 겁니다. 요즘 빛의 세상으로 살아고 세상이 빛으로 많이 보여주잖아요. 밤 되면 뭐 야광의 빛이 막 찬란하게 비춰주고 이런 다 빛나게 살아라는 상징으로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법문이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화의 눈물 11제 45장 인과에 오히려 눈을 감고 인과에 자신을 던져서 자신의 인생을 실험 대상으로 살아가 본 분도 있었다. 이거 뭐냐면 인과를 거꾸로 가르쳐 줬더만은 진짜 내가 이놈 때리 죽이면 내가 맞아 죽나 한번 볼까? 때리 죽여 보는 거야. 자기 안 죽어. 뭐 안 죽잖아. 뭐 이렇게. 실제로 이런 일이. 그래서 인과를 악용한 거네. 왜? 그 사람 내가 욕했는데 내가 지금 욕 안 먹잖아. 뭐 이렇게 하는 게 전부 다 인과를 실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인과가 어떻게 되냐면 인과는 전부 다 이렇게 시간과 연결되어 있어요. 시간.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과보를 알아야 된다. 과보.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과보는 순현보, 요 앞에 순생보, 그다음에 순후보 이렇게 돼. 이거는 이번 생에 받는다 소리예요. 여러분들 지어난 걸 이번 생에 요즘은 시대가 좀 빠르다고 느껴서 특히 공부가 높을수록 이번 생이 아니라 바로 직접 받아요. 공부가 높을수록. 그다음에 이 순현보는 순생보는 내생이라 소리예요. 이게 내생이라 소리입니다. 다음 생, 순생, 내생이란 소리니까 이거는 다음 생, 다음 몸을 받았을 때 받는다 이 소리예요. 그게 안 받지 않으네요. 이거 여러분들 인과를 정확히 알아야지 과보는 반드시 그 증거를 내가 이야기해 줄게요. 이게 순생보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이 이번 생에는 그분을 만나거나 본 적도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대뜸 만나자마자 나하고 눈도 안 마주치려고 나를 아주 나쁘게 평가한다든지 남 앞에서 그 사람 막 욕을 한다든지 이번 생에 자기하고 내가 만난 적도 없어요. 소통, 관계 일체 없는데도 그런 행동은 전부 다 이게 내가 전생에 해놓은 거 이번 생에 받는 값이에요. 이게 순생보예요. 내 생에 내가 받는 거.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순현보는 이번 생에 받는 건 순현보라고. 요 순후보는 후자가 나중이란 말이에요. 나중인데 이는 언제인지 몰라요. 요거는 고정이 지금 안 돼 있는데 이게 시절 인연이 되면 받는다 이 소리야. 시절 인연이 되면 받는다 이 소리예요. 요 세 가지를 알아놔야지 인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인과에 되어 있는 이 지구는 첫 번째 이렇게 인과를 정리를 하세요. 전생에 지은 건 전부 다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거.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거 있죠? 이거는 전부 다 전생에 지은 거 받는 거다 이렇게. 정확히 알아요. 전생에 지은 거를 지금 받는다 이렇게 알아서 지금 내 앞에 무슨 일이 닥치면 바로 받아들여야 돼. 아, 내가 전생에 이렇게 해서 그렇구나. 이걸 알아야 돼. 그래야지 여기서 수용이 돼요. 수용이 되면서 이게 뭐냐? 수용이 뭐냐면 인과를 인정한다 소리고 이때 수용한단 말은 깨어있다 소리야. 깨어있다. 여러분이 수용이 안 될 때는 깨어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인과로 돌아가는 것을 자기는 놓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딱 수용하자마자 그러면 여기서 한 발 더 가야 돼요. 고맙다고. 왜? 지금이라도 알게 해줬어. 전생에 내가 저 사람한테 안 좋게 했다는 걸 지금이라도 알게 해줬으니까 고맙다로, 고맙다로 가야 이 고리가 풀어져요. 고리가 풀어지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고리를 풀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발 더 가요. 1번 수용하고 2번 고맙다로 해서 고리를 풀고 3번 지금부터 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지금부터 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지 인과를 제일 잘 활용하는 분이에요. 꼭 아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과에 눈을 감고 요거는 뭐냐면 자기는 인과로 돼 있다고 들었는데 에이 그 거짓말일 거야 하고 안 믿으려는 거예요. 그 눈을 감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에이 인과가 뭐 있어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눈을 감는단 말인데 안 믿으려 한다. 그 다음에 인과에 자신을 던져서 자신을 던진다. 이 말은 진짜 내가 그렇게 되나 한번 보자 할 때 요거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아니 내가 진짜 그렇게 되는 거 한번 봐야지 이렇게 하면서 일을 저지를 때 자신을 던져서 진짜 내가 죽나 한번 볼까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인생을 실험 대상으로 살아. 그게 인과에 믿지 못하니까 이런 행동도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 하는 이런 행동도 있다. 그래서 인과에 대해서 바르게 알기 위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거는 전부 다 전생에 지은 거라고 요걸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자기가 이 세상은 인과로 돌아간다는 것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딱 수용하면서 두 번째 지금이라도 인과로 돌아가는 걸 알게 해줘서 고맙다고 오히려 고맙다로 처리하는 거 이게 두 번째 인과. 세 번째 야 지금부터 잘하면 되네 하고 지금부터 잘하자로 가면 인과를 정확하게 믿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이걸 뭐 빛나게 활용하는 단계로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덕분석을 덕분에 인과가 제자리를 찾고 빛나게 써진다. 모든 것을 지금부터 잘하자로 이렇게 안내를 하기 때문에 인과가 빛이 난다. 이렇게 바르게 하시기 때문에. 다음 질문은 묘약 11제 99장 공부하다 나온 질문입니다. 99장 바람이 불 때 노출된 내 마음을 볼 줄 아는 자는 공부하는 자세를 갖춘 자이다. 바람이 불 때 노출된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이며 이 마음은 어떻게 봐야 공부의 자세를 갖춘 사람입니까? 자, 바람이 불 때 노출된 내 마음을 볼 줄 아는 자는 공부하는 자세를 갖춘. 자, 바람이 불 때 이게 이제 육조 해능 대사께서 처음 세상에 나와서 세상 사람께 법문을 시작하기 전에 이 드라마가 있어요. 이제 드디어 이제 보림이 끝났어. 여러분들의 스님들이 1단계 깨달음이라는 게 있고 2단계 보림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보림, 혹은 보임이라기도 하는데 요 깨달은 것을 그 깨달은 것을 습관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달았지만 깨달았단 말은 관점 이동이 됐다 소리예요. 관점 이동. 요 관점 이동이 습관이 되면 이제 보림이 됐다 이 소리예요. 요 과정을 누구나 거쳐야 돼요. 내가 깨달았지만 습관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깨달은 게 쓰일 때도 있고 안 쓰일 때도 있고 그럼 왔다 갔다 하니까 남들이 볼 때는 깨달았다고 안 보이죠. 근데 그게 늘 깨어서 사용이 되면 드디어 저분은 깨달은 분인 같다. 왜? 한결같이 나오니까. 그래서 요에 깨달을 때는 요거를 붓다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이제 관점 이동이 돼서 습관이 됐잖아요. 보림 습관이 돼서 이렇게 깨어 있어 사용함. 깨어 있어 사용이 되면 열애라고 이름을 바꿔줘요. 한결같이 오고 간다 이 말이에요. 열애. 늘 한결같이 그 행동 그대로 한다. 열애. 그러니까 붓다에서 열애로 이렇게 이거는 보림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림을 딱 끝내고 이렇게 이제 드디어 세상에 나오는데 사찰을 딱 갔는데 스님 두 분이 야 바람이 불어서 깃발이 흔들린다 그러고 한 스님은 깃발이 흔들리는 거다 그러고 한 사람은 바람이 부는 거다 막 둘이서 이렇게 다툼이 있는데 육조 해능 대사가 등장하면서 답은 너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여기도 똑같이 질문해놨잖아요. 바람이 불 때 노출된 내 마음을 볼 줄 아는 자는 공부하려는 자세를 갖춘 자이다. 이 말이 지금 바람이 밖에 불까요 안 불까요? 몰라요. 왜냐하면 그게 마음이 안 가면 바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바람이 불 때 이게 마음이 갔나 하면 내가 바깥으로 마음을 향했다. 이게 바깥으로 마음이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하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라면 내 마음이 바깥으로 갔구나 하고 돌릴 줄 알아야 내 마음이 바깥으로 갔구나. 이거거든요. 그래서 바깥으로 가버리면 벌써 바람이 부네 이런 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마음이 바깥으로 안 갔잖아. 그럼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말도 없어요. 생각도 없고. 그래서 공부에는 항상 안으로 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고향 집을 지키는 안에. 그게 바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부동심에 있는다. 왜? 바깥으로 향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이제 그런 수행을 하지 않으니까 바깥에 계속 끌려간다. 예를 들면 누가 한마디 했어. 자기는 잘 모르면서 누가 일러주던 정보가 거의 올바른 정보가 아닌데 카더라 동시에 야 그 사람 막 그런 나쁜 일 했다 하더라. 그거 하나 주워 드러나 놓고 자기 확인도 안 해보고 자기 아는 사람들 야 그 사람 되게 나쁜 놈이라 무슨 짓을 했다 하더라. 이러니까 그 소리 옆에서 들어가 누가 전해주니까 이제 불이 난 거야. 지가 내가 그런 일을 한 거 봤냐고. 이게 뭐야? 바깥으로 마음이 향했다. 만약에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도 자기는 저기 안을 딱 지키고 있으면 그 말이 여기 담기지 않아요. 왜? 나는 여기 안에 있는데 옆에서 말은 하지만 그게 말이 이게 몸의 세포에 새겨지지 않는다. 왜? 안 들려. 소리가 그냥 지나간다고. 왜? 내 마음이 그쪽에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공부인이자 수행자는 늘 내 고향 집을 지키라는 항문 닫고 항문을 의식하고 있으라. 핫안전을 관해라 이런 말을 한 게 내 고향 집에 있으면 바깥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부동심이 있게 돼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냥 내 할 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무슨 말하면 또 끌려갔다 누가 무슨 말하면 계속 왔다 갔다 차이점 아시겠죠? 그래서 바람이 불 때 노출된 내 마음 바깥으로 향한 내 마음을 볼 줄 아는 자는 공부하려는 자세를 갖춘 거지. 내가 바깥으로 향했네 하면 벌써 공부할 자세를 갖춘 자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기 마음은 한결같이 무심에 있으면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서 길을 쭉 걸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흔들림이 없는 마음 상태에 있도록 우리가 노력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라고 하는 거고 이 상태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 100% 다 발휘가 되니까 자꾸 이 동네로 가라고 여러분에게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강경 공부를 해보시면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눈이 5개 있습니다. 이런 말 아무도 안 해놨어요. 열애가 눈이 5개 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열애가. 여러분들이 열애가 됐을 때 눈 5개가 사용이 된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 누구나 다 눈이 5개 있다 이렇게 말을 안 한다고. 누구나 다 있지만 아무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열애가 불안이 있고 육안이 있고 해안이 있고 법안이 있고 천안이 있다 이렇게 해놨거든. 그러면 열애가 뭐냐 할 때 내가 열애가 되면 나도 그런 눈 5개가 사용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알으라고. 그 눈 5개 있는 자신을 사용하려면 열애가 돼야 된다. 열애는 첫 번째 내가 깨달아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늘 깨어 있을 때 이 말이에요. 그렇게 정리를 딱 하시면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시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100% 발휘하라는 시대다. 이렇게 될 때 유일하게 AI와 경쟁하지 않고 AI를 빛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AI보다도 능력이 떨어지는 못난 사람으로 비교돼서 보일 수가 있다는 것. 이건 아주 중요한 시간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우리는 AI보다 훨씬 더 능가한 전지전능한 자신임을 눈이 5개나 있는 그것도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자신이라는 것을 지금 시대는 요구한다. 왜? AI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네가 AI보다 못한 줄 아냐? AI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러니까 오히려 AI를 네가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네 능력을 발휘하거라 하는 시대다. 이렇게 정리가 되시면 시대와 함께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덕구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